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눈은 점차 녹고 있지만 오늘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어붙을 수 있어 밤부터는 빙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이 흐린 곳이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오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과 충북 북부에는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전라도와 경남 남해안에도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고 비로 오는 지역에서는 제주도가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5도, 습도는 76%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게 헌법에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잠깐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자, 2부 출발하죠.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네, 업무 개시 명령, 의사들에게 내려진 적은 있지만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이번에 처음 화물 노동자에 대해서 내려졌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노동을 강제하는 그런 명령이 과연 헌법에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무 개시 명령 발동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저 파업 중인 시멘트 화물차 운전 기사들에게만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건데요. 예, 전체 화물연 여보세요? 기사들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잘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 파업 중인 시멘트 화물차 운전 기사들에게만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예. 명령서를 받은 파업 참가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거부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법적 논란이 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업무를 강제로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 3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형벌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비판은 화물연대가 한 비판이 아니라 2020년 당시에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가 의사들이 보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업무 개시 명령은 악법이라면서 반드시 폐기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는 의사가 아닌 화물차 운전 기사들에게는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파업 때는 왜 업무 개시 명령이 없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치열했던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 파업 때는 한 번도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모든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에게 적용되는 의료법, 그리고 약사들에게 적용되는 약사법, 그리고 이번 같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화물 자동차법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의사나 약사, 화물차 기사가 아니면 이런 명령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화물차 기사는 이 화물차를 스스로 사서 뭐 자영업자처럼 일하는 지입차주들인데요. 예. 사실상 노동자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옛날에는 단체 행동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 화물연대가 결성되면서 2003년에 대규모 파업을 했었고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 파업을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 개인 사업자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회사처럼 업무에 복귀하라 이렇게 지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정부가 의료법과 유사한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도입한 법안을 제출했고요.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서 이제 도입은 됐는데 지난 18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이유는 또 뭡니까? 역시 좀 법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법 자체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을 운송을 거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을 줘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대체 매우 심각한 위기가 뭐냐, 이게 애매한 말이다. 그렇죠. 이런 재형법정주의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헌법 원칙이 있는데, 이 재형법정주의에 따르면은 누구나 명확한 사유에 의해서 이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불명확하다는 의료법에도 문제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 박사면서 법무부 사무관인 허창원 변호사라는 분이 올해 3월달에 헌법학 연구라는 학술지에 이 관련된 아이고 이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하네요. 박대기 기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일본 출장 중이라 일본에서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는데 잠깐씩 끊겨서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허창원 변호사가 어떤 논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제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두고 이 국가가 국민에게 업무를 개시할 것을 명령으로 강제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하는 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제 특정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의료인이나 약사와 달리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여지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료법, 약사법보다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발동은 위헌 소지가 더 크다, 더 문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의료법, 약사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화물차법하고 다르게 처분 사유를 판단하는 절차가 좀 약하고 처분권자가 너무 많다 이런 문제점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의료법에 있는 것이라든지 화물자동차법에 있는 것 어느 쪽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번에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했다가 뭐 면허가 취소됐다. 그런데 그 면허 취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서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 법원이나 또 만약 이걸 위헌 소송을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될까요? 네, 아직까지 이게 화물차에 대해서는 처음 내려졌기 때문에 어떤 법원 판결이 나올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에는 과거 2000년에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반대해서 집단 휴진을 했을 때 발동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그 의협 집행부들에 대해서 면허가 일부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차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좀 약간 법원에서 심사를 할 때도 예. 실제로 이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만큼 국가 경제에 위험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법원 판단, 뭐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로군요. 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당은 업무 개시 명령에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의사들 파업할 때랑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요.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던 2020년에는 당시 이제 야당 의원이었던 현재 여당 의원들이 의사들이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의사들하고 전면전을 했어야 되겠느냐. 대국적으로 갈등을 정리하는데 정부가 좀 나서라 이런 그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랬던 당시 야당, 현 여당 의원들이 예. 우리나라의 떼법 위에 헌법과 법률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예. 강하게 나설 걸 주문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현재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여당이던 시절에는 의사들에게 이게 좀 엄정하게 이런 처벌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처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항상 이제 야당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말이 다르고 여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 달라가지고 그렇군요.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여야 입장이 바뀌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입장도 바뀌더라. 이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무튼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아까 KBS 박대기 기자와의 전화 연결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출장 중인데 일본 현지에서 전화 연결하느라 잠깐씩 소리가 끊어져서 들렸던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또 민주당의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반부 공통 질문부터 시작하죠. 이번 주에 뜬 인물, 이번 주에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하는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먼저 원래 하지만 방금 도착해서 좀 숨을 헐떡이고 있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현근택 변호사에게 먼저 금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뭐 정치인 하고 싶었는데 워낙 축구가 있으니까 결승골의 주인공 황희찬 선수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 얘기만 하지만 뭐 어젯밤 다들 뭐 밤에 봤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결승골 뭐 국민한테 기쁨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는 가장 아마 뜬 인물로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 국민이 동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축구 대표팀 할까 했는데 너무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강원 도민일보였나? 제가 어디 보니까 황희찬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둘 다 춘천 출신이라고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뭐 춘천의 아들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뭐 다 대한민국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저도 자랑스럽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거에서 그렇죠.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선수를 치셨으니까 그냥 정치권 인물로 해보면은 한동훈 장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뜬 인물로? 네, 뜬 사람들이 보통 잘 없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관저에서 이제 그 윤핵관 4인방 뭐 이렇게 부부 동반 만찬 같은 거 하면서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온 게 이제 전당대회. 그리고 전당대회에 이어서 당대표로 한동훈을 차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저 급물살을 탔습니다. 원래부터도 이런 얘기가 당내에 있었습니다만은 또 지금 저희 당에도 내부 분위기도 본인 마음이긴 하겠지만은 출마한다면 거의 되는 거 아니겠느냐. 당대표로. 네. 그렇게까지 좀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어서 뭐 이번 주에 뜬 인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진짜 당내 분위기가 그래요? 대표 경선에 나서면 한동훈이 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의 지지는 있지만 당원들한테는 좀 너무 대통령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 외에 친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은 안철수, 나경원을 빼고는 대중적 인지도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대중적 인지도와 대통령과의 관계성 이런 걸 모두 갖춘 한동훈이 등장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윤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뭐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매우 유력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나올까요? 저는 솔직히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나오실 가능성이 저는 꽤 있지 않나. 그래요. 네,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와 계신 후보군 중에 용산에서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좀 이렇게 목소리가 한동훈 차출론이 커지지 않겠나. 그럼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당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검찰당 검찰 국가 되는 거죠. 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뭐 윤핵관 4인방 부부 동반 모임 이후로 나오는 언론들이 일단 시기 문제. 사실은 이제 좀 앞당겨졌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기가 3월 13일인가 그런데 그 전에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연기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5월, 6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룰 얘기도 나오는 게 이준석 전 대표 뭐라 할 때 보면 룰 바꾸는 건 제가 보기에 뭐 호떡 지지기보다 더 쉬우니까 금방 할 것 같고. 근데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 가까워졌으면 이제 한 2-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윤핵관, 그러니까 윤심을 얻었느냐라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언론에도 나오는데 오리무중이에요. 그거는 다른 데 마음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전에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비슷해요. 다 법무부 장관 한 명 팩 막 나오는데 다들 없었어요. 그거는 이미 이제 내정을 해놨기 때문에 속 마음은 굳혔으니까. 그렇죠. 굳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정이 없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비슷해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전 뼈아픈 게 경기도지사 나갈 때도 다 뭐 여론조사도 앞서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윤심 기문에 나오면서 떨어졌죠. 당심이 확 몰렸잖아요. 그럴 거 보면 사실 이번에도 일단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시기도 앞당겼었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언급되고 있고 너무나 상황이 지난번 도지사 때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죠. 당연히. 고민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만 해도 검찰 출신이라고 이렇게 수사로 몰아치는데 당대표까지 지금 고검장 법무장관 하던 분이 오면 수사는 더 몰아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각에서처럼 뭐 땡큐다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 검찰 사장 정국이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더 걱정스럽죠. 근데 저는 좀 그 사정 정국의 정치화가 더 심해질 명분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야당 쪽에서 계속 더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렇죠. 뭐 직전에 법무부 장관 하던 분이 와가지고 당대표 하면은 이거 검찰 수사 어떻게 믿냐. 저라도 그 주장에 꽤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중도 무당파 국민이라면은. 게다가 이제 제가 황교안 대표 예전에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정당이라는 거에 적응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검찰은 일단 시키면은 뭐 잘하든 못하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게 정당이라는 건 다 각자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당론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서 그걸 본인이 캐치하는 거가 되게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저희 당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사실 다음번 총선에서 저는 뭐 수도권 선대본부장 이런 거 하고 뭐 본인이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강남권에 출마하고 이런 거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이른 시기에 대표까지 해서 이게 시행착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본인한테도 조금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이름이 거론되면 총선 출마는 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당대표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컸다면 그 인식에는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당 분위기에서 바로 당대표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황태자론 차기 대선 후보 지금 뭐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여권 인사로서는 압도적 1등을 지금 계속 기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 국민 대상으로는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선전하는 것도 있고 한데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아무튼 2말 3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카드가 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뒤에 진인물 우리 현근택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뭐 원희룡 장관 지금 앞에도 뭐 인터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법률가 출신이고 이런데 이 화물운송 사실 이 파업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아요. 집단 운송 거부죠. 파업이라는 건 노동자들이 어떤 고용관계에 있을 때 하는 게 파업이니까 집단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다.
그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럼 어떤 법이 위반되느냐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국토부도 그렇고. 냉정하게 따지면 운송 개시 명령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건 불법이 맞아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뭐 개인적으로 나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법이 불법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실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불법 파업. 근데 뭐가 불법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진인물로 잡았습니다. 네, 저는 일단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매하긴 해요. 이게 뭐 사실 노동부 장관도 이게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우리가 위력에 의해서 업무 방해를 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특히나 이게 단순히 운송 거부를 넘어서서 이제 운송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들이 운송을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불법이죠. 그건 불법이죠. 근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완전 깔끔하게 나 운송 안 할란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법적인 규율이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그런 전체적인 그 강요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우리 정치가 늘 왜 파업하냐, 뭐 이렇게 불편하다, 뭐 이렇게 비판만 하는 거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니, 다 본인들도 힘드시거든요. 추운 날씨에 뭐 또 소득도 없어지고. 근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조금 타이밍이 너무 급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지난 6월에도 사실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논의해보고 하자 하면서 이제 접었었는데 뭐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국토부도 좀 부족했다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안전운임제라는 게 이걸 영구화할지 말지를 5개월 내에 결정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안전에 도움이 됐는지에 따라서 연구 용역 결과도 다르고요. 네. 사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5년 있었고 하지만 이게 쉽게 결론 못 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가격 결정 영역에 국가가 얼마만큼 개입해야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택배 요금, 뭐 배달 노동자들 그 대가 이런 거 다 개입할 겁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한테 5개월 만에 확정적인 답을 내놔라. 이거에서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동의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저희도 너무 강하게 나가서 뭐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 뭐 민폐 노총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화물연대도 좀 부분 파업처럼 좀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좀 서로 논의를 좀 더 촉발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는 없기 때문이에요. 불법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주장하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대고 어떤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나는 운행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그거는 당연히 될 수 있죠. 그건 불법이죠. 그렇죠. 확실히. 근데 이번에 이 운송 거부하시는 분들은 그건 안 하고 있어요. 뭐 새총 하나 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파업 참가 안 하는 분들은 좀 방해하고 이랬는데 그건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대통령실이고 장관이고 다들 나서서 불법 파업 그러는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예를 들어 운송 거부한다고 불법이라 그러면 그전에는 그럼 노동자로 인정도 안 해줬잖아요. 네. 특수고용주의라 해서 개인 사업자인데 그럼 내가 개인 사업자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개인 사업자거든요. 내가 문 안 연다라고 해서 내가 불법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식당 하는 분이 식당 안 열면 불법입니까? 그거를 집단적으로 한다해서 불법이라 그러면 벌써 머릿속 인식에 뭔가 집단 행동을 하면 이거는 법에 어긋난 거야. 불법이야. 그러니까 처벌해야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아까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만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이게 위헌 아니냐. 논란이 많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강제로 일하도록 그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맞느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도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쟁의권을 일부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뭐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와 약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가지고도 있고 뭐 실행도 합니다만 해본 적이 있죠. 네, 이 우리 화물 운송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제라든지 정말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의사 못지 않거든요. 게다가 특히 대형 화물차로 가면은요, 단기간에
대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일해라라고 하는 게 갑자기 누군가를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경제 하강 국면에서 뭐 철강이나 뭐 항만이나 뭐 정유나 이런 데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그렇다고 군부대만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니까 비조합원 분들이 이제는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니까 해도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많이 운송에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항만 가동률도 뭐 70% 이상으로 올라오고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잘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는 헌재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논란은 헌재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두세 가지인데 일단 강제노예가 안 되는 건 헌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얘기고 ILO 협약에도 이게 돼 있습니다. 강제로는 안 되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형벌인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형사 처벌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는데 형사 처벌인 경우에는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기에는 국가 경제에 타격이 있고 누가 보기에는 국가 경제에 타격이 없고 누가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누가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걸 명확성에 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헌재로 갔을 때는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법을 좀 띄엄띄엄 만들어 놓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에 한 번 써먹는 거니까 약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건을 잘 마련해 두진 않았다. 저도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차제에 헌재 판단을 한번 받아보든지 아니면 법 내용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금주의 진인물 원희룡 장관으로 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자, 천하람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네, 저는 이거는 뭐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표면적으로 뽑아봤는데 사실 양당의 원내 지도부 모두가 좀 진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국정조사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좀 우리 정치가 좀 잘 움직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찬사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삐그덕삐그덕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갈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좀 실망스러웠던 게 아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낼 거면 진작 내든가 아니면은 국정조사해서 제대로 타격을 준 다음에 여당도 반대 못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때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악수하고 우리 앞 국정조사 잘해봅시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 가지고 약간 허벅지 걷어차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좀 맞나?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는 꽤나 뭐 합리적이고 중도적이다, 뭐 온건하다 이런 평가 받았지만 원내대표 되고 나서는 뭐 약간 너무 그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이건 바로 토론해 봅시다. 이상민 장관 회의만 제출한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여당에서 국정조사 하자는 것 자체가 이상민 장관한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에서 예산 문제를 처리하려는 여당과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려는 야당의 어떤 이해관계 맞은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의 뭐 해임이라든지 거취 문제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논외였다고 보고 사실 이상민 장관의 뭐 해임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는 압도적으로 여론 자체가 국민 여론이 그렇게 일단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가족들도 일단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근데 시기 문제를 삼는데 저는 시기 문제에서도 국정조사에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이 제일 어찌 보면은 국정감사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국정조사에 그렇죠. 국정조사에. 근데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거기에 책임이 있는 분이거든요. 지휘 책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문제를 고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 갑자기 왜 국정조사 하기로 해서 뭐 해임 거느냐 한다 보다는 국정조사를 아마 국민의힘이 받은 것도 유가족들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야당이 민주당 입장에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도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요구 두 개였거든요. 국정조사 해라. 이상민 장관 빨리 물러나게 해라. 그 두 개였거든요. 아마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양비론 이런 거 뭐 싫어합니다만은 양쪽 그 정당이 좀 후졌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상민 장관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뭐 그거 지적하는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국정조사 잘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국감도 현직 장관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불리한 자료 받아가지고 다 공격하고 방어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직 장관 자격으로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안전부의 또 공식 입장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퇴직을 이미 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왜 이게 지금 민주당 결정이 후졌냐면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자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딱
제대로 날이선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굳이 내보내요? 근데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까봐 미리부터 숫자를 앞세워가지고 공세를 세게 지금 집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불쾌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네. 사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평가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국민적으로든 아니면 뭐 여론으로든 유가족이든 왜냐하면 사실은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뭐 발언이라든지 책임 면제라든지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문제도 무슨 뭐 대책 본부 만들어서 또 본부장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 오히려 물러나야 될 분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TF팀 만들어서 거의 장 맡기고 그러니까 전혀 국민의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해임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마치면 당연히 해임하고 뭐 잘못이 드러나면 해임할 거다. 저는 그거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해도 그냥 버틸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국정조사 상관없이 물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제 표현이 너무 셌다면 죄송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냥 이미 여기까지 오고 국정조사 시작하는 거라면 전공법으로 예. 이상민 장관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논리가 가만히 듣고 보면 둘 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정조사의 대상인데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해 놓고 해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이상민 장관의 해임 문제는 별개다.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 오히려 국정조사에 방해가 된다. 이 논리도 또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야가 계속 다투고 있는 건데 이거랑 예산안이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예산안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뭐 12월 2일이라 그러지만 뭐 그때까지 안 된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준예산은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12월 그 정기국회에 되는 거거든요. 이제 9일까지 정기국회인데 안 되면 뭐 임시국회라도 할 텐데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여야 간에 도안임무는 아니에요.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예산이 있고 여당 예산이 있으면 서로 요구하는 걸 주고받으면 되는 거라서 물밑에서 치열하게 아마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이상민 장관 문제와 관련 없이 예산은 통과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벌써 국정조사 기간 이제 벌써 한 열흘 정도 지났어요.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국정조사 기간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죠. 예산 네. 저도 그렇게 될 보고요. 거다? 여야 모두 다 준예산까지 끌고 갈 만한 정치적인 자산이나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예. 그래서 뭐 되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세종대로 동화면세점에서 원표공원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 동화면세점 앞 하위 3, 4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어서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량이 2차로를 막고 서 있어서 정체 심합니다. 이전에도 청담대교 북단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잠실대교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속도 내려가고요.